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464페이지 매매입니다. 매매 물론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되겠어요? 출제가 되겠죠. 근데 이 매매는 실제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나오는 부분이 또 의외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두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주의하시는데, 첫 번째 조심할 점이 뭐냐면 매매의 의의예요. 그죠? 보시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재산권을, 첫 번째 주의할 점,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뭐예요? 매매지만 채권이다, 또는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상표권이다, 특허권이다, 이런 것도 거래하는 것도 뭐죠? 매매죠. 저도 개인적으로 특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허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그 주석이 믹서기 있잖아요, 그죠? 그 주석이 믹서기 날에 이제 보통 쇠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회전하면서 이제 음식물이나 야채, 과일을 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쇳가루나 환경 호르몬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굳이 그거를 꼭 쇠로 써야 되느냐 해서 제가 특허가 뭘 내냐면, 그 죽석이 믹서기를 이제 날을 이제 쇠가 아닌, 플라스틱이 아닌 세라믹으로 이렇게 바꾼 일종의 재료 특허죠. 그래서 제 특허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뭐가 회전해가지고 뭔가를 가는데, 만약에 그것이 회전체가, 그 날이 세라믹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의 특허에 걸립니다. 저는 또 국제 특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팔고 싶단 말이죠. 원래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네, 특허 받은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특허를 구입하는 것이 뭐죠? 대기업들이 구입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특허를 거래하는 것도 뭐예요? 매매예요. 왜냐하면 매매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죠.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런 지문은 X예요.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X. 매매는 낙성계약이니까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한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재산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교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이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세 번째,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금전이어야 하는 거죠. 끝.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매매 성립해가지고 당사자 합의가 나오고 2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매매의 예약, 2번, 1번에서 매매 예약이 나오죠. 일단 예약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에요. 물론 의의는 다 아시다시피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예약인데, 2번 성질 보시면 요 예약도 또 다른 뭐예요? 계약이고 채권 계약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는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예약을 참 자주 합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예약인지는 정하지 않으면서 식당 갈 때도 예약하고 콘도 갈 때도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의 원칙이 필요한데, 우리 민법은 맨 밑에 나와 있죠. 매매는 일방 예약이 원칙인 것으로 봅니다. 예약은 뭐 원칙이라고요? 일방 예약이. 그 일방 예약이 뭐냐? 일방 예약이란 예약을 함으로써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요. 예약을 하면서
별 말 없이 그냥 단순히 예약을 하게 되면 일방 예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생기게 되고요. 그 예약 완결권을 누구한테만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이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제가요, 점심 식사 예약을 했어요. 아, 저희 5명 갈 건데 예약 좀 합시다. 그럼 예약을 하고 가면 저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는 반드시 저에게 자리와 음식을 제공해야 돼요. 왜요? 예약을 제가 하고 왔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누구에게? 저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안 가면 그만인 것이지 식당 아저씨가 전화해서 아저씨 빨리 밥 드세요라고 해서 무조건 제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무엇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방 예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예약 완결권의 일방적으로 하니까 형성권이고요. 나번 또 형성권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B번 예약 완결권 양도할 수 있죠. 다른 사람 대시 보내도 상관이 없고요. C번에서 예약 완결권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존속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고요. B번 만약에 존속기간이 없다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 효력이 뭐죠? 소멸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또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방법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계약금이 나오죠. 계약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약 매매에서는 3가지인데 두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예요? 계약금이에요. 일단 의와 성질이 나오고요. 뭐 설명드릴 게 없는데 전해졌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긴 하지만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계약금의 효력이 나오는데 해약금으로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갖게 돼요. 해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라는 의미인데 해약금은 내용이 이렇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위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봐요. 따라서 중도금이 이미 지급이 됐다면 일부든 전부든 간에 지급이 됐다면 이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고요. 자,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 해자와 같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행 착수 전이죠. 이행 시작 전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고요. 할 게 없다는 얘기죠.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됐다면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서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적 기능은 수행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했죠, 그죠?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맨 밑에 보시면 계약의 이항과 계약금의 반환이에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계약금 계약은 일종의 보증금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원만하게 다 끝났다면 이제 계약금은 쓸모가 없으니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실무조는 어떻게 돌려주고 있냐면 마지막에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돌려준다고요? 잔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기본 예제 가지고 장려도 문제가 나오고 있죠. 계약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1번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다. 맞네요. 2번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는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계약금이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냐면 위약금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를 대비해서 교부되는 금전이란 뜻이고요.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 벌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손해배상으로서 뺏긴 거예요. 따라서 손해배상한 거니까 원칙적으로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 없죠?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말 그대로 벌로서 뺏기는 거예요. 따라서 별도로 추가로 손해가 있다면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계약금이 뭐인 경우는요? 위약벌인 경우는요. 마지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적 성질을 띠려면 특약이 존재해야 돼요. 자,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은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이라는 것까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자고요. 계약금이 위약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지우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X죠. 왜요? 매매 계약이 있어야 계약금 계약도 있는 거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뭐죠? 소멸되겠죠. 답은 3번이죠. 4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요거죠.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징후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자, 이런 말씀드렸죠.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 착수가 있으니까 해약금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중도금이 조금이라도. 다시 말하면 약속된 중도금을 다 줘야지만 이행에 착수인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한 것도 이행에 착수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답이 아니죠. 3번 매매 계약의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 효력해서 매도인의 의무에서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측에 보시면 답은 동시행관계. 왜요? 매매는 당연히 쌍무계약이니까 쌍박의 의무는 당연히 뭐겠어요? 동시행관계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우측에 2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 계약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담보 책임의 내용이 양이 많습니다. 그제 제가 적어드린 것도 이것도 어떻게 많이 줄인 거예요. 줄인 건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많고. 그래서 더 줄이기 위해서 47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뭘 넣어놨어요? 박스까지 뭘 해놨어요? 정리까지 해놨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475페이지에 있는 박스를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은데 요 박스를 외우는 것도 너무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줄여보자고요. 더 줄여보자고요. 자, 이 박스를 줄이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무과실책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담보 책임 내용은 일단 두 가지예요.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을게요. 자,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몰랐다면, 선이었다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선의 매수인은 뭔가를 못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악의 매수인은 원래는 뻔히 알고 샀으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야 할 텐데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담보 책임의 키포인트입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고요. 이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박탈하게 됐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게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목적물의 하자일 수도 있어요.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니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권리의 하자는 1년이고 물건의 하자는 6월인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한날로부터 1년이고요. 또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 항상 선이고 무과실이 되니까 항상 앞날로부터 6월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에요.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뭐죠? 경배, 경락을 받은 경우죠. 두 번째,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채무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만약에 매도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돈이 없다면 2차적으로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 얘기죠? 다시 한번요.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2차적으로는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데 언제죠? 무자리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좀 여력이 된다면 교재에 나와 있는 표도 좀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476페이지 기본 예제가 나오죠. 장류도 문제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은
경매도 적용된다. X. 경매에 대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치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2번 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를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건 뭐죠? X죠. 왜냐하면 특정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고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추정한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안 했어요. 할 필요 없는 거고.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은 선인 경우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전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선의자만 해지할 수 있다. X죠.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의 경우 이거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맞는 것이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답은 어디로 오게 되어 있냐면 이 노란색 부분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이 되니까요. 이거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여력이 된다면 제가 필기해 드린 내용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매도인은요. 언제까지? 인도할 때까지. 2번 매수인의 의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가 매매 대금 시기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무 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거예요. 4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도 장소가 되고요. 4번 대금의 이자인데 원칙적으로 인도 받은 후에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라번 해가지고 대금 지급 거절권은 불안하면 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불안하니까 매매 대금 못 주겠다라고 매수인은 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매도인은 이러한 매수인의 거절에 대해서 나한테 주는 것이 불안하다면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매매 대금 다오라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2번 목적물 뭐가 있죠? 수령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환매가 나오는데 이 환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건 아니에요. 일단 의의와 기능을 보시는데 이 환매에 대해서 만약에 높아심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면 넘겨가지고 4번 환매 기간만 기억하시고요. 자, 부동산의 환매는요.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사는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만약 기억하실 거라면 꼭 잊지 말 것은 연장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매 대상이 부동산이면 5년을, 동산이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해요? 연장도 금지된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부분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끝내고 임대차는 다음 강의 때 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